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분석 시간이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장님 나오면 좋아요. 저도요. 금요일이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되게 재밌고 아이디어를 잘 전달해 주셔갖고. 약간 쌈마이죠. 이야기 속에 궁중에서 담이. 음악을 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오스트리아로 떠난 모차르트 같은 스타일. 예. 근데 오늘 스타일도 벌써- 약간 모짜르트 예, 같아요. 벌써부터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귀족들은 일단, 싫어해요. 네, 왜요? 알겠습니다. 왜요? 약간 왕의 남자처럼 저작거리에서 떠드는 스타일이니까 아, 귀족분들은 싫어하죠. 저게 뭔 예술이라고 찌찌찌 이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최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시장인데 그 안에서 호재와 악재가 서로 막 엉키고 있어요. 엉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계속 악재, 좀 긴축에 대한 우려를 계속 뽑아내고 있고 반대로 또 바로 옆에서는 중국이 최근에 나온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전인대와 양해가 열리기 때문에 중국의 호재에 더 집중하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돈 때문에 오르는 거죠. 중국은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기준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서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건 지급할 준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융통할 돈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중국은 늦게 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다른데 일본은 너무 힘들어서 저러고 있는 거고 일본은 아예 못해요. 일본은 제로금리 시대에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다른 나라 금리 올린다고 똑같이 금리 올리면은 지금 폭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지금 겁 나고 있는 거죠. 애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뭐 일본의 불황 20년을 따라가느니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금리를 올려야 될 때 올릴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라 일본 같은 상황이 아니라 중국은 의도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시작인 거죠. 왜냐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코로나 봉쇄 완화가 늦었잖아요. 일부러 늦게 했잖아요. 끝까지. 우리 다른 나라들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때 전부 다 마스크 벗고 응원하고 있고 월드컵은 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 다 가둬가지고 그러니까 20km를 맨발로 도망가죠, 고향으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서야 풀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 처음에 코로나 봉쇄 완화될 때 어떻게 했어요? 돈을 왕창 풀면서 제로금리로 가면서 돈을 저기 완전 들이부어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왔잖아요. 중국은 이제 그걸 시작하고 있네,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그 사이클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히 중국 향은 없죠. 요즘에는 다국적 적이기 때문에 뭐 한 분야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모든 거에 걸쳐 있죠. 공장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뭐 미국을 완전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미국에 다 걸쳐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에 걸쳐 있는 그만큼이 정확히 어떤 만큼인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애널리스트조차도. 근데 미스터 마켓이 알아서 중국의 그 한정된 부분만큼은 중국 부분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중국 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향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 업종이나 기업은. 네. 지금 다른 부분은 지금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무슨 차트예요? 이거 지금 내 책에 나가고 있나요? 네. 네. 이거 심천종합이나 상해 뭐 이런 차트들이에요. 네. 상해 심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 밑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죠. 이 쏟아 부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유동성 장세죠. 똑같이 그림이 올라가도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는 거랑 실적 장세로 올라가는 거랑 다르죠. 지금 미국은 실적 장세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뭐 뒤늦게나마 지금 돈을 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아까 완벽하게 중국으로만 수출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래도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면 어디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될지. 당연히 아무래도 뭐 화장품이라던가 화장품. 중국의 그쵸 기본 철강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뭐 이제 그거 이상을 가려면은 이제 그 이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란 거는 사드 보복 이전을 가야 되는 사드 건데. 보복이면 2015년 사드 보복 이전을 가려면 중국이 바뀌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그쵸? 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 않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할 것 같기 때문에
절대 그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일본을 가겠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어려워요, 시장이. 네. 일본은 현대자동차도 안 타고 삼성전자 폰도 안 쓰는 나라에다가 거기다가 CCA도가 지금 정복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걸 팔겠다는 얼마나 다급하니까 중국이 막히니까 일본을 가겠다는 거고 미국도 그렇죠. 아니 아예 피부가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들 봐봐요. 청소년 누군지 모르잖아 나이를 솔직히. 16, 17인데 우리나라로 거의 뭐 잘 관리한 3, 40대잖아요. 여자들 보시면. 피부 자체가 달라요, 주기가. 그리고 애도 그렇잖아요, 애도 그거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그냥 쏨풍 낳고 바로 회사 가잖아요. 이게 아예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설화수라던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미국, 일본을 두들기겠어요? 중국이 그렇게 사드보복으로 죽이려고 드는 데다가 차이나 뷰티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밀려버리니까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초고가에서는 CCA도라던가 랑콤을 써버리고 네. 밑에서는 차이나 뷰티를 써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포지션이. 그러니까 그 이전을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본이나 미국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주춧돌부터 놔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일단 반등이 중국 리오프닝으로 지금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상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또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아예 중국인 비중이 없는 아예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인의 그 회복만으로 테이블 게임이죠 주로. 머신 게임은 그 카지노 보셨잖아요. 지금 다들 너무 뜨겁잖아요 열기가.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왜 전키방을 운영하고 뒤에 그 머신 돌리는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그 호구 형님 나오잖아요. 200억 형님. 네. 왜 그분이 왜 나오겠어요? 그 전키트에서 테이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테이블 게임 매출이 올라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파라다이스 주가가 올랐는데 저기서 이제 중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지노주나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네, 여기도 지금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 이전으로 가려면 또 중국인들이 네. 그거를 단속을 할까 안 할까를 지금 그 공동 부유 정책이라고 카지노 많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회복이 돼야 또 중장기적 흐름이 나온다. 일단은 저는 이거 좀 리오프닝 처음에 우리 유동성 장사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캐리비안 베이 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다 뭔 들어오는데. 돌 튜브건 무슨 플라티브 다 일단 다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관련돼 있는 업종은 일단 그렇게 가는 쪽이 조금 더 강한 거예요. 지금 이쪽은 우리 다른 업종이랑은 다르게. 그렇다면은 중국과 관련된 이 화장품이나 카지노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여전히 좀 그 아까 사드 이전까지 바라보기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떨어져 산과 고를 만들잖아요. 장기적인 차트에서 산과 고를 만들어 버리면은 네. 고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매물이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네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다시 뭐 예전의 게 정고점을 간다는 거는 쉽진 않다. 굉장히 이게 제가 아모레퍼시픽이 챗 GPT를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그럼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 증시의 점프력은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부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책에서 아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또다시 공동부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전임대가 열리고 나서 5월에 노동조율까지 이어지는 수요까지는 가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회복된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그 시진핑 주석의 목표치에는 한참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조율 수요가 있는 5월까지는 이런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이 뭐
연초 이후에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유지될 가능성. 물론 근데 그 안에서 종목 뭐 화장품보다는 뭐 카지노 쪽 이런 식으로는 뭐 전환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이렇게 연말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건 좀 그렇죠. 부족하다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제 테슬라 관련해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반값 전기차 대신에 반값으로 조립 이슈와 함께 저희 유럽판 IRA에 대응하는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제작진 분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반값 전기차 이야기는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나왔어요. 오히려 뭐 리튬 이야기 그러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잘 가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이것도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하셨죠? 급등했죠. 어제 네. 엄청 지금 많이 갔죠? 중심이 이미 글로 옮겨갔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판을 보면은 여기도 그 카지노의 예고편을 보면 주식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호랑이 굴에 사자가 들어왔다. 아. 지금 계속 나오죠, 그거. 차무식이 있는데 양상수가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가 호랑이에요.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나눠져요. 2차 전지가 그동안 에코프로비엠이라다가 LNF, 코스피에는 포스코케미칼,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재 소재업체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해왔죠.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는 LNF, 에코프로비 압도적으로 지금 로봇주나 인공지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거의 동무대였잖아요. 그렇게 오다가 에코프로비, LNF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죠. 고점에서. 그러다 보니 초점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코스모 화학, 세비캠, 성일하이텍, 포스코케미칼 이런 거 다 뭔가요? 원재료 확도 쪽으로 갔어요. 우리 지금 반도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투톱 엔진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더 앞서갔고 어떤 트랙 레코드나 여러 기관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우리가 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지금 무슨 맨날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TSMC랑 뭐 나노 경쟁을 하니 또 나노 경쟁을 해서 뭐 더 좋은 3나노를 먼저 갔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수율이 더 중요하지 너네 뽑아내봐 불량률 많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개죠. 나노 경쟁, 미세화 경쟁이랑 수율 경쟁. 근데 지금 2차 전지에서는 그 얘기가 없어요. 나노나 수율이 없어요. 2차 전지에선 뭐가 나오죠? 원재료 확보. 원재료 그러니까 확보.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달라요, 초점이. 지금 왜냐면 이 2차 전지는 수율은 대부분 다 나와요. 잘 돼요. 배터리를 잘 뽑아내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확보예요. 그리고 뭐 이 IRA법이 미국에 있고 유럽화는 이름이 다른데 그것도 IRA예요. 근데 그때 이것도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 그거의 본심은 뭐라고요? 멋있게 뭐 이름은 IRA 뭔가 알파벳하게 멋있잖아요. 근데 본심은 뭐예요, 결국? 자국 우선주의 다 자국 우선주의. 자기네 공장 아니면 자기네 뭐 국가랑 협력 국가에서 뽑아낸 거에 원재료 비중을 넓히겠다. 근데 그 더 전으로 가면은 그건 뭐죠? 중국 싫다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말은 못하죠. 너네 싫으니까 나가. 그건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다 안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 걸 배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중국이 이 원재료 확보부터 정광 시장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8년, 10년 쓰면 우리 배터리,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수명이 달잖아요. 나중에 충전 잘 안 되죠.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이 8년, 10년 쓰다 보면 이제 70%로 떨어져요. 저기가 100에서 70으로 이 수명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재활용하면 중국을 조금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광산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환경단체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중국은 마구 개발해서 히토르도 개발하고 이러고 있지만 뭐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그거를 갑자기 막 할 수도 없어요. 느닷없이 여기 광산 파겠다. 거기 마을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폐배터리는 나오잖아. 이제 전기차가 다니고 있으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뽑아내면은 중국 비중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시장도 중국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폐배터리 5대 업체, 글로벌 폐배터리라고 불리는 거는 글로벌에 공장이 있는 얘를 얘기해요. 공장이 있는 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장에 있는 애 중에 3개가 중국 업체예요.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예. 있는 애가. 나머지 딱 2개가 누구냐면 벨기에 유미코아. 그 양극재 업체예요. 벨기에 유미코아가 폐배터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성일하이텍이에요. 폴란드랑 헝가리에 공장이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그 5개인데 그럼 3개가 중국 업체니까
벨기에 유미코아랑 한국의 성인하이텍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의 물론 세비캠도 그런 기술이 있고 요즘에 IS 동서의 자회사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유럽은 더욱더 가혹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크롱이 바이든한테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상의도 없이 심하게 그래놓고 마크롱 자기는 더 심하게 할걸요. 유럽은 아예 정말 유럽에만 오게 만들걸요. 왜 노스벨트를 만들었겠어, 노스볼트를. 자기네가 이제 배터리 키워보겠다 노스볼트를 만든 거잖아요. 유럽은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다 끌어당기려고. 그럼 폐배터리 공장이 일단 유럽에 있는 애가 유리할 거 아니에요. 폴란드, 헝가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이 일단 여기서 1등 주식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세비캠이라던가 IS 동서의 자회사니까 IS 동서가 상장되었으니까 IS 동서라던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LG화학이라던가 그런 뭐 리튬 염호를 확보한다던가 아예 그렇죠? 두 가지죠. 지금 여기도 광산을 아예 확보해 버린다던가 염호를 아예 확보해 버린다던가 아니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 이 협업을 한다던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일하이텍이랑 협업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 부분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제 이 공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2차 전지 안에서도 호랑이에서 사자로 약간 넘어온 거죠. 일단은 참 이게 저는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아졌고 네.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종목들 되게 많은 그게 상황이에요. 포인트예요. 이거 어려워요. 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네. 근데 그 순환매를 직접 적용해가지고 그게 그 너무- 따라붙기 정말 어려워요. 네. 왜냐 그걸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특징주라고 맨날 증권방송에서 아침에 나오는 특징주들 이미 특징이 발생돼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타이밍이 완전 어긋나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사자랑 여우랑 숨바꼭질 한다고 했잖아요. 2차 전지가 쉬면은 챗 GPT나 저기 로봇이 가요. 근데 그게 특징주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챗 GPT나 로봇이 가니까 그럼 그걸 보고 사잖아요. 그럼 그건 떨어지고 그 다음날 2차 전지가 올라가요. 계속 숨바꼭질이 역으로 가다 보면 나는 계속 술래가 돼요. 한 명도 못 잡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른 것도 할 게 많으니까. 굳이 알겠습니다. 이런 순환매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민첩하고 기술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고 굉장히 매일 계속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아니고는 요즘에 순환매를 따라가기가 정말 어렵다. 근데 사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뭐 성일하이텍 세비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10에서 그리고 20% 정도 올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건 좀 무리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렇게 일주일 전에 미리 예상해서 들어가서 일주일 전에 먹는 거 빼고는 어려운 거죠 지금. 지금도 이미 이렇게 말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미 올라왔잖아요. 이미 올랐고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2차 전지는 네. 항상 살아있는 테마이긴 한데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테마, 그 다음에 어떤 먹거리에 집중해서 먼저 이제 선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세 번째 이슈를 말씀드려보면 로봇 시장과 헬스케어의 이제 어떤 브릿지,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스케어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커지는 시장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하면 또 당연히 커지는 시장인데 이걸 결합하니까 뭐 840조의 시장이 열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처럼의 강한 상승을 나올 수도 있는 섹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려워요? 왜냐면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실적이 나오고 이런 건데 로봇은 지금 적자 기업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테마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 더욱더 어렵다. 다이나믹함이 더 심하죠. 근데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항상 뭐라고 했죠? 손에 잡히는 것부터 직관적인 것부터 거기부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손이 덜 가는 좀 먼 쪽부터 상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쪽까지 간다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양극재 그 비중대로 간다고. 양극재, 음극재, 모순, 저기 분리막 뭐 이런 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박, 동박 가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전기 자전거의 폐배터리까지 간다고. 그럼 한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사실 미리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제일 첫 타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거 돼지퍼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공지능 이전에 로봇이 먼저 갔고 로봇에선 누가 제일 먼저 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먼저 간 거잖아요. 이번 연도에. 네. 제일 첫 스타트가 이 불길이 시작된 그게 누굽니까? 불길을 시작하게 만든 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잖아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 중요한 거죠. 얘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작한 게임이기 때문이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뭐를 하고 어디서 활동하고 있나요? F&B,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그래서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라버트 치킨의 팔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가 협동 로봇 시장이 2위라고 설명드렸고 이건 몇 번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지금. 유로메카 4등인데 유로메카는 교촌 치킨하고 고피자에 다 F&B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랑 치킨을 먹으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 종업원이나 가맹점 사장님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옆에서 치킨 팔이 튀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알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거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겠어요? 생각을 더 해야죠.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큐렉소를 얘기했잖아요. 병원을 가야 된다고 이제. 근데 또 병원에서 또 나눠진다고 또 얘기를 했죠. 제일 나눠진 거 정형외과. 정형외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 정형외과 수술 다음에는 더 어려운 수술, 뇌수술이죠. 뇌수술로 뭐 고형이죠. 그 다음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병원을 간 다음에 처방전 맞고 약국에 가죠. 그럼 약국은 어디겠어요? JVM. 그런 순서를 짜놓고 판을 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렇게 난 뇌전증 환자가, 가짜 환자가 많은지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크게 터졌죠. 뭐 스포츠 선수부터 연예인부터 뭐 각종 그 뭐 뇌전증을 가지고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정형외과는 무릎 십자연대 파열은 MRI, CT가 딱 찍히면 거의 파열된 부분이 나오니까 병무청에서 판정이 가능한데 이 뇌전증은 그 간질이 걸린 당시 그때만 그러고 평상시에는 똑같다는 거죠. 일반 사람이랑.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그냥 그 뽑아온 진단서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악용한 사례가 지금 이번에 크게 터졌잖아요. 근데 그 댓글에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나는 뇌전증 딸 아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정말 한탄스럽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괜히 우리 아들이 괜히 그렇게 의심받을까 봐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뇌전증 수술 로봇이 고영이 만드는 카이메로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맨날 그 이건희 전 회장 살아계실 때도 항상 어디에 있나요? 당연히 삼성의 서울병원이 있으니까 삼성 서울병원에 가죠. 이재용 회장 진찰할 때도 삼성 서울병원에 가고. 삼성 서울병원에 가면 뭐 우리 강남 성모도 있고 삼성 서울도 있고 연대 세브란스도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랑 삼성 서울병원의 고영의 카이메로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소아 뇌전증 환자 치료에도 쓰였고 지금 이미 수술 실적이 100건이 넘었어요. 주로 뇌수술에. 침대 옆에 딱 붙여가지고 왜냐면 뇌는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실력이 정말 뛰어난 의사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얀 거탑에 나온 딴딴따다단 김명미 씨도 조심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입장에서 이 지금 로봇의 이 능력치가 굉장히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연대 세브란스랑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또 그 연결고리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푸드 앤 베버리지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삼성 서울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쵸? 더욱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일단 음식료를 먼저 접하니까 이거는 아파야 사실 만나면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더 이제 늦게 움직이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영은 원래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고 네. 이 납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납 도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인쇄회로 기판에 그걸 검사해주는 업체인데 그 캐시카우로 로봇 사업을 해서 지금 뇌수술 로봇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지금 큐렉소가 정형외과 수술 로봇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리는. 뇌는 그때 딱 병이 있을 때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제가 지금. 아니, 어쨌든 예, 근데 그 길목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는데 뭐 JVM, 큐렉소, 뭐 고영까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네. 그거를 조금 길목 지키기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맞지 이게 뭐 않겠냐? 100%란 건 없는데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짜본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게 맞으면 굉장히 희열도 그렇죠. 느끼고 뭘 희열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만큼 순환매를 굉장히 순서대로 뭐 착착착착 맞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네. 다음에도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여기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짰는데 이제 좀 맞아 들어가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네네. 예.
FMB 로봇에서 이제 뉴로메카까지 엄청나게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큐렉소가 갈 것 같은 거 정형외과가. 그럼 뇌수술이 갈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JVM은 약봉지 로봇팔이 이제 약봉지를 막 다 해줘요. 약을 이 약사님들이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걸 이제 착착착착 넣어주고 딱딱딱 해서 약봉지가 차차차짝 나와요. 대형 약국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인공지능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 안 드리는데 이거 똑같아요. 네. 로봇에서도 그렇게 됐죠. 인공지능에서 똑같이 돼, 인공지능에서도. 네. 인공지능에서 이제 챗 GPT 이제 언어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 언어에서 걔네도 어디로 가겠어요? 또 의료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언어가 먼저 움직인다. 의료가 갈 거예요. 의료가. 이렇게 의료나 임상시험이나 바이오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으로 가겠죠. 순서는 네. 항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 대장주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섹터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